그 평범한 틈에서 감정은 시작된다. 분류는 언제나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숨죽인 호텔 로비, 낯선 도시의 어두운 골목, 혹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엇갈리는 시선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감정의 균열은 훨씬 더 평범하고 너무나 익숙한 순간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장소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 헬스장은 그 대표적인 공간이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규칙적으로 찾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감정이 섞일 여지가 없는 곳처럼 보인다. 땀을 흘리고, 몸을 가꾸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관리의 상징 같은 장소.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이들은 헬스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책임과 의무, 가족이라는 무게에서 잠시 해방되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흘리는 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시간, 아무 말 없이 반복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루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은 어느새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작고 조용한 감정의 파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처음엔 단지 인사였다. 오늘도 오셨네요. 요가 끝나고 필라테스 하시나 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매번 나타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경계 없는 반복은 친숙함을 낳고 친숙함은 곧 호감으로 이어진다. 그 호감이 감정으로 진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나 상대가 다정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라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시작이 아무 일도 아닌 듯 흘러간다는 것이다. 불꽃이 튀지도 않고 갑작스런 고백도 없다. 단지 웃는 얼굴 하나, 나지막한 안부 인사 하나가 그 사람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헬스장에 오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첫 번째 신호다. 감정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 감정이 죄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하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자신을 이끌기도 한다. 특히 헬스장처럼 체력 회복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공간에서는 일상에서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받고 싶다는 욕구가 더해진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웃고 있었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진다. 어느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고백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 가정 안에서 점점 무뎌지는 존재감. 사소한 말투에도 무심해진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서 사라진 존재의 감각은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되살아난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회복에 가까운 감정이다. 그러나 회복이 항상 정당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 이 작은 감정의 진동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감정을 바라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선을 지킬 것인가. 대부분의 분류는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처음에는 아무 의도 없었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무의식의 선택이 숨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감정은 본능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루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철저히 우리의 몫이다. 감정이 움직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당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선택이며 책임이 된다. 누군가 말없이 다가와 미소 지을 때 그 미소에 심장이 반응했다면 바로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왜 이 사람 앞에서 웃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닌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다.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방향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카페의 고요함이 무너뜨린 경계. 서울 강동구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한 카페. 붉은 벽돌 외벽과 나무 간판,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이 공간은 정숙 씨에게 하루의 숨통 같은 존재였다. 아침마다 혼자 집을 나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늘 똑같던 일상과 자신을 향한 무관심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다. 54세의 주부, 결혼 28년 차.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성장해 집을 떠났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정숙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점점 대화는 줄었고 식탁 너머에는 텔레비전의 소음만이 흘러나왔다. 고맙다는 말 대신 숟가락 소리, 안부 대신 하품이 먼저 나오는 날들이 쌓여갔다.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용히 참아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 그 작은 틈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찾은 카페는 위로였다. 커피의 쌉싸름한 향기와 따뜻한 잔의 온기, 조용한 음악과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자리. 그 자리는 정숙 씨가 여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숙 씨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혼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뭔가를 적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처음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저 낯익은 풍경의 일부였다. 그러던 어느 아침,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책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시간에 읽는 게 하루 중 가장 좋더라고요. 짧은 인사 한마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 커피 맛 이야기로 이어졌고 며칠 뒤엔 오늘은 많이 춥네요. 같은 일상적인 안부까지 오갔다. 정숙 씨는 그 대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호감도 아니었고 설렘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놓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커피를 마시는 목적이 바뀌었다. 향이나 맛이 아닌 그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경계의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시에 도착했고 남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앉아 있을게요. 자리 잡아둘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의 마음은 뛸 듯 설레었다. 이게 감정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의일까? 그녀는 스스로를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 말이 내포하는 따뜻함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따뜻함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남편과 마주 앉은 식탁에서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도 그 남자의 말투와 눈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우연히 정숙 씨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다. 무심코 놓아둔 화면 위에는 메시지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내일은 제가 먼저 도착해 있을게요. 따뜻한 자리 잡아둘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말은 없었지만 정숙 씨는 알 수 있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숙 씨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그 남자를 사랑한 것도 어떤 관계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향했고 그 방향 자체가 잘못이었다. 감정은 아무리 작아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삶 전체를 비틀 수 있는 파장을 일으킨다. 카페는 조용한 공간이다. 음악은 부드럽고 대화는 잔잔하다. 하지만 그런 조용함이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흔든다. 말없이 건네는 관심, 따뜻한 시선, 조심스러운 칭찬. 그것들은 수년간 가정 안에서 무뎌진 감각을 되살리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숙 씨는 결국 남편과의 거리를 더 이상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감정이 타인을 향한 만큼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가족 안으로 되돌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카페에 가지 않았다. 남자에게 따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에게 조금 더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어색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작고 조용한 다짐이었다. 감정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너무도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그 흔적이 상처가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멈춤은 언제나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위한 만남이 부른 예상치 못한 파장. 김연경 씨가 처음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건 철저히 아이를 위해서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딸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 다른 학부모들과의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실용적인 이유였다. 사실 처음엔 무척 귀찮고 불편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아이 성적 이야기로 끝도 없는 비교를 견뎌야 하는 시간. 그러나 부모라는 공통된 역할 아래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고 몇 번의 정기 모임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점점 관계가 익숙해져 갔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을 익히는 정도였다. 어떤 집 아이는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누구는 방과 후에 뭘 하는지, 주로 그런 정보들이 오갔다. 그러던 중 유난히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남자 학부모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48세.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김연경 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괜히 오해 살 수 있어라며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공적인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꺼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아이의 숙제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만을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런 신중함이 현경 씨에게 신뢰로 다가왔다. 시간이 흐르며 학부모 모임도 점점 형식보다 친밀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단톡방에서도 농담이 오갔고 회식이 끝나면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남자와 일일로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 학원 숙제 내용 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시험 끝나면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점점 더 길어지고 대화는 아이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삶으로 옮겨갔다. 그가 말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지치셨죠? 저도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이 김연경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공감, 이해, 그리고 따뜻한 시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크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성실했고 회사에서도 오래 근속 중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잘 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았고 집안에서 오가는 말은 밥 먹었어? 잘 다녀와. 정도에 머물렀다. 함께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고 곁에 있지만 감정은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이야. 그러나 감정은 물리적인 거리를 따지지 않는다. 마음이 기운 순간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느새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같은 모임에 나가면서도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먼저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고의는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폰이 울렸고 화면에 남자의 이름과 함께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은 당신 얼굴 못 봐서 하루가 허전했어요. 그 짧은 문장은 남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현경 씨는 남편이 화면을 본 순간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처음 그 남자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되짚었다. 그저 공감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다. 말없이 쌓인 허전함이 한마디 따뜻한 말에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국 가정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다. 아이를 위한 자리, 학부모라는 공적 명분 아래 열린 공간에서 감정은 더 쉽게 자라났다. 그것이 가장 큰 함정이었다. 학부모 모임은 가족 중심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다. 그래서 더 경계심이 없다. 가정적인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대화하며 자연스레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공감이 감정으로 변질되는 데는 시간도 이유도 필요 없다.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 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에야 깨닫는다. 김연경 씨는 그 후로 학부모 모임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개인 연락은 일절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 미안함은 후회가 아닌 책임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다시 가족 안에서의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감정은 사랑이 아니어도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출발점이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것이 방향을 잃는 순간 가정은 균열을 피할 수 없다. 감정은 선택의 결과다. 사람의 감정은 늘 예고 없이 흔들린다. 그것은 잘못도 죄도 아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어디로 기울고 어떤 선택을 이끄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불륜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정서의 공백, 아주 미세한 감정의 떨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떨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윤재철 씨와 정경숙 씨 부부는 결혼 33년 차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인꼬 부부라 불렀다. 시장을 나란히 걸으며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챙겨주는 다정한 말투.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시선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집 안에서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고 함께 자는 방도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정은 기억 속의 한 장면으로만 남아 있었고 일상은 의무의 연속이었다. 그런 부부 사이에 한 줄기 바람이 불어들었다. 윤재철 씨가 다니던 실버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우쿨렐레 강사.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대화였다. 그러나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는 잊고 지냈던 감정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와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 안에 있다는 느낌을 줬다. 정경숙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보고 침묵에 잠겼다. 오늘 연습 끝나고도 따로 보고 싶어요. 당신 웃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 문장은 짧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밤늦게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지금 행복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며칠간 집안엔 말 없는 시간이 흘렀고 냉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윤재철 씨가 입을 열었다. 나 외롭더라. 근데 당신도 외롭지 않았어? 그 말은 곧 이들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문이 되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오래도록 서로에게 쌓인 서운함을 토로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당신이 내 말에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 서로가 품고 있던 외로움과 오해는 그제야 풀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매주 한 번씩 함께 걷고 한 끼의 식사를 같이 준비하며 매일 30분씩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만들었다. 정경숙 씨는 말했다. 남편이 다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툴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윤재철 씨 역시 고백했다. 나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특히 중년 이후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익숙한 관계보다 새로이 생긴 감정에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감정은 방향이 있을 때만 의미 있다. 그 방향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가정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따뜻함은 결국 독이 된다.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관리하는 것이다. 호감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의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부터 모든 것은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관계를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매일 같이 앉는 식탁에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한마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 작은 행동이 관계의 무너짐을 막는 벽이 된다. 우리 모두는 그 벽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 헬스장에서,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는 모두 아주 작고 조용한 틈을 통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감정은 특별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허전함, 말없이 참아낸 외로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균열이었다. 하지만 관계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 나도 외로웠어. 우리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잊고 있던 마음의 온기를 되살릴 수 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품은 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감정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